더위가 그친다는 절기 처서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은 31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람의 가축까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9호 태풍 종다리가 오늘 새벽 일본 남쪽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내일 밤 제주도를 지나 서해로 북상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60대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욕을 하고 목을 조르기도 했는데 동료들까지 심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올 상반기 미분양이 이어졌던 대전 지역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도안지구에서 분양에 나선 단지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인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상하는 태풍 소식으로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시작합니다. 9호 태풍 종다리가 오늘 새벽 일본 남쪽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태풍은 내일 제주도를 지나 밤부터 서해로 북상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덥고 습한 날씨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첫 소식 이세음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타이완과 일본 오키나와 사이 해상에서 9호 태풍 종다리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의 정확한 발생 시각과 위치는 오늘 새벽 3시,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360km 부근 해역입니다. 오후 3시 기준 태풍 종다리의 중심 기압은 996헥토파스칼, 중심부 최대 풍속은 태풍의 기준인 초속 17m를 조금 넘는 초속 19m로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종다리가 계속 북진하면서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내일 밤 세력을 잃고 모레 새벽 3시쯤에는 군산 서남서쪽 100km 부근 해역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내일부터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파도가 높게 일겠고 제주도와 남부 일부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와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최대 100mm 이상, 전남 남해안에 최대 80mm 이상입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는 시기와 달의 인력이 강해지는 대조기가 맞물리면서 만조시 바닷물의 수위가 크게 올라가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침수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태풍의 가장자리를 따라 열대 해상에 고온다습한 공기가 북상하면서 당분간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세음입니다. 연임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의 목적은 먹고 사는 문제라며 거듭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또 해병대원 특검법에 조건을 붙이지 말고 진정성 있게 임해달라고 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법 발의에 시한을 거는 것은 맞지 않다며 당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임에 성공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새로운 지도부가 된 최고위원들이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이어진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연임 도전 이후 자신의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 이른바 먹사니즘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이른 시간 내에 만나길 바란다며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임해달라고 했습니다. 뭘 자꾸 조건을 갖다 붙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조건 붙이고 단서 달고 하는 건 결국 하지 말자는 얘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이 대표의 회담 제의를 환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민주당이 26일까지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에 나선 가운데 한 대표는 시한을 거는 건 맞지 않다며 당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훨씬 더 위헌성이 강화된 흉기 같은 법안을 바로 즉시 내놨잖아요. 한 손은 그러고 한 손으로는 마치 제가 낸 대법원장 특검법안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교육, 지역, 자산 등 다양한 분야의 격차 문제를 다룰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오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행정부를 견제할 국회의 역할을 요청했고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원로들을 만나 당 혁신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한미가 오늘부터 하반기 연합연습에 돌입했는데 야외 기동 훈련도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이번 연습 기간 중에는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해 정부의 북핵 대응 훈련이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군당국이 오늘부터 11일간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합연습을 시작합니다. 연습 기간 초반엔 정부 을지 연습과 연계해 진행되는데 특히 올해 을지 연습에선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북핵 대응 훈련이 최초로 실시됩니다. 정부 연습에 우리 지역 책임 부대가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이 대폭 늘어난 것도 올해 연습의 특징입니다. 지난해보다 10건이 늘었고 여단급 훈련도 4건에서 17건으로 늘었습니다. 한미는 또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대응에 중점을 두고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는 물론 우주 자산까지 활용한 다행역 작전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We do incorporate space type elements into the exercise, such as GPS jamming and cyber attacks. 이번 연습에는 우리군 장병 19,0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용하게 될 전략사령부의 하반기 창설을 위한 검증도 진행됩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비이성적인 도발과 위협에 맞서 민관군 총력 안보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와 같은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중 기자입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첫날 열린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관군이 힘을 합쳐 국가 총력 안보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사회 곳곳에 압력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들이 전쟁 초기부터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되는 늘봄학교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시급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입니다. 윤 대통령은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늘봄학교가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며 늘봄학교 공간과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1,800억 원 상당의 코카인을 선박을 통해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 조직원들이 해양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압수된 코카인은 무려 60kg에 달했는데 유통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로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신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컨테이너 선박을 통해 코카인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마약 조직원들이 해양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캐나다 국적 마약 조직원 50대 A씨와 20대 내국인 남성 2명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액체 형태의 코카인을 철제 용기에 담아 컨테이너 선박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국인 남성 2명은 A씨가 들여온 코카인을 서울 한강 등지에서 거래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양경찰은 거래 현장을 급습해 코카인 7kg을 압수하고 A씨의 주거지에서 코카인 53kg을 추가 압수했습니다. 해양경찰이 압수한 코카인의 양은 모두 60kg으로 약 20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금액으로는 1,800억 원 상당인데 유통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로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은 밀수한 코카인을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약 3달 동안 강원도의 한 공장에서 고체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캐나다 현지의 범죄 조직원인 A씨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선박을 통해 코카인을 밀반입하다 검거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양경찰은 코카인 밀수에 가담한 외국인 조직원 2명을 추적하는 한편 국내 범죄 조직의 가담 여부도 추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주말인 어제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선로를 이탈하면서 후속 열차들이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코레일이 이번 사고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을 위해 추가 보상안을 내놨는데 승객들은 지연 배상금 외에 대체 교통비 등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혜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코레일이 추가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승객들은 코레일 규정상 지연 배상금 외에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 시간 이후 도착해 택시를 타야만 했던 경우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대체 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또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 중지로 열차를 타고 경주,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승차권 영수증 금액을 전액 환불합니다. 이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순차적으로 환불 처리되지만 현금 결제한 경우 코레일 톡이나 홈페이지, 역에서 1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좌석 승차권을 갖고도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한 경우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지연 배상금 외에도 영수증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한편 코레일은 국토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 등과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이 더위가 그친다는 절기 처서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폭염의 기세는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달째 이어지는 폭염에 온열 질환자 발생은 2018년 이후 가장 많고 가축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영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추를 키우는 비닐하우스. 한낮 비닐하우스 온도는 38도 가까이 오르고 높은 습도에 닦아내기 무섭게 땀이 차오릅니다. 찜통 더위에도 작업을 멈출 수 없어 1시간 간격으로 쉬고 수시로 물을 마셔가며 버티고 있습니다. 한국 더 더워요. 한국이 더 덥다고 네, 더워요. 많이 힘들어요. 1시간 10분 더 밖에 또 조금 10분 쳐요. 많이 더워. 오늘로 대전과 세종은 31일째, 충남 내륙은 30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된 폭염에 지역에선 지난 17일까지 255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는데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2018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폭염을 견디기 어려운 건 가축들도 마찬가지. 이 양계장에서는 지난달 말 출하를 하루 앞두고 닭 3,0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수시로 물을 뿌리고 환풍기를 돌려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이 죽어. 물 뿌려도 안 돼. 그래갖고 하여튼 많이 저기해서 속상했어요. 뭐 하나님은 원망할 수도 없고. 폭염으로 충남에서만 돼지와 닭 13만 마리, 우럭 55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가축은 2019년 이후, 어류는 2018년 이후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서해안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보됐지만 태풍마저 덥고 습한 공기를 몰고 오면서 더위의 기세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앞서 이연경 기자의 리포트처럼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에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기온이 서늘해진다는 절기 처서 이후에도 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숨막히는 무더위 언제까지 이어지는 건지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전국적으로 지금 폭염 경보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도 7월 24일에 처음 내려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달이 다 강원도 산간 쪽은 이제 폭염주의보, 나머지 내륙 쪽 거의 전체가 폭염 경보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이례적으로 긴 기간 그런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게 올여름 더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기입이 삐뚤어진다는 처서 매직을 기대하고 있는데 자, 처서 매직 올해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19일이고 처서가 22일인데 3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 2018년 여름 정말 더웠거든요. 그랬죠. 그때가 우리나라 그 가장 높은 41도 홍천에서 네. 기록도 깨고 그 열대야 일수도 길었는데 네. 그 기록들이 지금 깨지고 있거든요. 41도 기록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그 일시적으로. 그런데 그 열대야 일수가 그때보다 더 길었습니다. 그래서 올림 더위의 특징을 본다면 그 더운 날씨가 한 사나흘 좀 덥다가 일시 조금 선선하다. 다시 또 더워지고 이런 어떤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올해는 완전히 동남아 그 여름 날씨처럼 그런 속에서 있으니까 많이 견디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밤에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지 않고 열대야가 계속되는 이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건 습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62개 관측 지점을 평균을 내보면 2018년이 75%인데 올해는 그 7월부터 8월 그 18일까지 평균 습도가 81%로 2018년보다 훨씬 높군요. 전국에 62개 지점 평균을 낸 거니까 꽤 높은 거죠. 6%나 지금 높은 상태가 그런 열대야 일수가 지속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저녁에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점 언제쯤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제 그 2018년도도 회상해 보면 그 처서 때 분명히 선선한 바람이 들어와서 야 확실히 처서가 되니까 달라졌구나를 말했었거든요. 올해는 지금 이제 태풍 하나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종다리가 오늘 새벽 3시경에 그 대만 동쪽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게 제주도 서쪽을 향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내일까지는 태풍의 세력을 유지하다가 모레쯤이면 태풍의 한 단계 낮은 열대저하포로 약해질 겁니다. 그래서 19일, 20일, 21일 다 비가 남쪽에부터 시작해서 오는데 이 비 자체가 뜨거운 공기 속에 오는가 원래 우리나라 여름철에 비가 오면 좀 선선해지거든요. 시원해지죠. 왜냐하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남쪽에서 올라온 따뜻한 공기와 부딪혀서 그런 비가 내리는 건데 올여름에는 그냥 남쪽에서 계속 뜨거운 공기가 상하층 간에 가득 차고 그런 키 작은 그러니까 더운 그런 어떤 구름 속에서 비가 내리는 그래서 비가 그치고 난 뒤에도 그렇게 선선함을 못 느끼는 자, 이래서 21일과 22일까지 전국에 비가 예상이 되는데 이 비 때문에 오히려 습도가 높아지고 더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 몸이 느끼는 온도의 어떤 더위는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지속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처서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비가 오기 때문에 기온은 좀 일시 떨어집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34도, 5도 가던 데가 2, 3도로 떨어지니까 그런 정도의 기온 하강은 있지만 비만 그치고 나면 다시 또 더워질 거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특징적인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큰 틀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뭐 올해 뭐 사상 최악의 폭염이라는 2018년보다 더 더운데 뭐 온열 질환자 수도 뭐 급증하고 있죠. 자, 이렇게 극심한 뭐 폭염 재난이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폭염 재난이 일어나는 어떤 한반도의 기상학적인 원인, 배경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폭염이 과거에는 재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정부가 재난으로 이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폭염이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풍이나 뭐 홍수가 나서 강이 넘치고 이런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영유아, 노인, 노약자, 기저질환자들은 이렇게 밤 기온이 특히 안 떨어질 때 그 위험한 상태에 처할 수 있거든요.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일사병,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에 대처를 잘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폭염은 자기가 잘 관리를 하면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재해입니다. 그러니까 냉방이 잘 된 데 머무른다거나 가급적 낮에 밖에 나가서 작업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관련 저기 대처를 하면 잘 그 온열 질환으로부터 안전한데 그러려면 이제 부득이 밖에 나가야 될 때는 이제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염분을 그냥 주기적으로 섭취해주고 뭐 이런 어떤 그 대비가 필요한데 특히 농촌에서는 나 홀로 작업을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지러울 때 누가 구조를 해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두 명이 네. 한 그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졌을 때 작업을 하는 게 좋고요. 네. 이때 지금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길어봤자 한 열흘이거든요. 네, 이렇게 네. 강하게 더운 게. 네. 그래서 거의 여름에 이제 피크를 지나가고 빠져나가는 시점인데 다른 때 같으면 좀 선선해야 될 이 시점에 네. 선선하지 않은 게 네. 올 여름의 더위 특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태풍 종다리 얘기도 네. 해주셨는데, 자, 뭐 열흘만 저희가 버티면 될 것 같다고 해주셨는데, 자, 열흘 이후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뭐 평년 네. 기온으로 돌아가는 네. 걸로 그렇게 네. 좀 예상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기온은 당연히 이제 절기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보다 더 더워지지는 분명히 않거든요. 네. 조금씩 떨어지는데 그게 금방 떨어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네. 이제 태풍은 9월 달이 그 태풍 발생 구역의 바닷물의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뜨겁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발생하기 쉽거든요. 네. 이례적으로 8월 달에 5, 6, 7, 8호 태풍이 연달아서 발생을 하고 일본 쪽으로 동쪽으로 진행을 했는데 네. 9호 종다리가 이제 약하지만 이번에였고 그래서 태풍의 이제 길이 열렸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그 10월 초까지는 태풍이 분명히 그 발생을 할 테고 통상 1년에 25개 내지 6개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런데 올해 9개가 발생을 했거든요. 이제 그 숫자를 꼭 채우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이 이제 태풍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고 이제 장마, 폭염 지나고 이제 태풍의 계절이 이제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조금이나마 무더위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시민들에게 양산을 빌려주는 공공시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빌려준 양산의 절반 정도가 반납이 안 돼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황정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도서관에서는 지난 6월부터 양산을 비치해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난 지금 전체 56개 중 34개가 사라졌습니다. 양심껏 쓰고 반납하는 양심 양산이지만 사용하고 나서 반납하지 않는 겁니다. 양산을 빌려가는 사람은 이 같은 대여 대장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도록 돼 있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습니다. 대전시와 대전관광협회가 4개 관광 안내소에서 운영하는 양심 양산 역시 상황은 비슷해 반납률이 5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행정복지센터도 지난해 30개의 양산을 비치했다가 20개가 분실되자 올해는 빌려가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는 관리대장까지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름을 적고 가면 사람들이 반납에 대한 책임감이 조금 더 높아질 거라고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산 한 개당 가격은 2만 원 안팎. 자치단체마다 양산 추가 구입에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심양산 취지대로 양산이 좀 다시 회수돼서 다른 분이 좀 쓸 수 있게 좀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협조가 조금 일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는 분실을 막기 위해 대여 유임을 표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상황으로 돌아오지 않는 비양심에 양심양산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60대 민원인이 공무원의 일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욕을 하고 목을 조르기까지 했는데요. 당사자는 물론이고 동료들까지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직원 20명이 근무하는 이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6일. 60대 남성 민원인 A씨가 30대 공무원에게 욕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 난동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규정에 없는 전동 휠체어 지원을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친절해. 야, 너희가 첫째 임무가 뭐야? 친절이야, 친절. 평생 이렇게 가, 평생. A씨의 폭행으로 30대 공무원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병가까지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료 공무원들까지 악성 민원 행태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장 저부터 있었습니다. 폭력을 휘두른다고 해도 제가 어떻게 회피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천안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일선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들이 공무원의 뺨을 때리거나 흉기 난동을 부리는 등 악성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폭언과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 행위는 지난 2022년에만 4만 건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최근 3년간 해마다 1만 명이 넘는 초임 공무원이 일을 시작한 지 3년도 안 돼 사직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욕설, 협박, 사소한 폭행 같은 것이 많아서 그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했었고요. 그래서 보안요원 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인천 전기차 화재가 난 지 3주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부 주민들은 분진 피해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오늘 벤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3차 정밀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쓰레기 더미가 줄줄이 늘어섰습니다. 가전제품은 물론 아이들의 책과 신발까지 모두 시꺼먼 먼지에 뒤덮인 채 버려져 있습니다. 애기들 플라스틱 이런 거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닦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전하지 못한다는 거. 화재가 난 아파트 계단입니다. 이곳 벽을 훑으면 아직도 손에 분진이 이렇게 가득 묻어날 정도로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전기와 수도 공급은 재개됐지만 여전히 누수와 분진 피해가 이어지면서 주민 84명은 20일 가까이 임시 거주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단기 임대로 좀 있습니다. 분진이 다 들어왔었나 봐요. 재산 피해가 좀 그런 게 좀 보상 절차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 게 좀 많이 안타깝죠. 지금.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은 오늘 3차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불이 난 벤츠 차량의 배터리 팩은 10개 모듈과 360개의 셀로 구성돼 있는데 이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함이 화재의 원인인지 보는 겁니다. 배터리 팩 자체를 볼 필요성이 있어서 셀하고 모듈 안에 발화 지점을 특정할 수 있는지 또 배선이나 이런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 그런 걸 살펴볼 예정입니다. 경찰은 벤츠 차주와 최초 목격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마쳤습니다. 차주는 지난해 전기차 정기 점검을 받았다며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기 전까진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관계자도 불러 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최근 주차 중인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이 전기차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한 번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진압이 쉽지 않아서 피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배상 책임 주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한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전기차 화재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해당 사고 이후 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전기차를 기피하는 일명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피해 규모 얼마나 추측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1일 오전 6시 15분경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화재 8시간 20분 만에 겨우 진화가 되었는데요. 이 불로 인해서 아파트 주민과 이제 소방관을 포함한 23명 정도가 병원으로 이제 연기를 마셔서 옮겨졌고요. 그리고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는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이 화재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무려 1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아파트 지하 설비하고 이제 배관 등이 다 녹아서 지금 단수와 이제 정전이 발생한 상황이고 아직까지 복구가 다 제대로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또 당시에 이 단전 단수로 인해서 이재미 저인이 한 800명 정도 발생을 했었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는 아직도 체육관이랑 시설에서 임시 기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산 피해가 적지 않은데요. 8월 13일 이제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금번 화재로 차량
600여 대 정도가 지금 보험을 접수해둔 상황이고 그름이나 이제 분진 피해로 인한 차량까지 이제 피해가 있다고 예상이 되면 숫자는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이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두고 차량 제조사 그리고 이 차주의 보험사 그리고 아파트 관리소 간의 이 법정 공방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차량이 운행 중이었던 것이 아니라 정차돼 있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요. 이 상황에서는 좀 책임 소재가 여러 경우로 좀 나뉠 수는 있겠습니다. 우선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불이 난 거라고 하면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차주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보통 저희가 자동차 구입하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우선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차주에게 관리상 잘못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처음부터 자동차가 이제 출고될 때부터 존재하던 하자로 인해서 이번에 불이 났다고 했을 때는 차주나 자동차 보험 회사가 아니라 이제 자동차 제조사에서 책임을 좀 져야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이 사건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차장에 세워둔 지 며칠 지난 뒤에 이제 불이 난 상황이어가지고 차주 과실하고 만약에 무관하게 자동차 자체에 좀 결함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제조사나 배터리 제작 회사가 이제 책임을 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동차에도 이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질 않고 차주에게도 관리상의 책임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과연 업무를 제대로 했느냐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또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재 발생할 당시에 뭐 배터리가 문제가 됐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결국 피해가 지금처럼 커지게 된 이유는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그 수사 단계이지만 이 차량 제조사 그리고 차주 보험사 그리고 아파트 관리소 간의 법정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를 본 차주들이 자기 차량 손해담보 처리 건수가 600대에 육박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상 책임의 주체가 정해지고 나면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절차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100%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우선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 차량들 전부 말씀하신 자차 처리 접수를 해둔 상태이고요. 흔히 말하는 이 자차 처리라고 하면 상대방 보험이 아니라 이제 나의 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하는 것이고 자차 처리를 접수받은 보험사에서는 우선적으로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서 잘잘못을 따진 다음에 최종적으로 책임 소재가 정해지면 이제 구상권이라고 해서 상대방들에게 이제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보험 접수된 차량이 저희가 많기는 한데 실제 운행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진 차들도 있기는 하지만 뭐 일부는 분진 피해라든지 뭐 냄새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좀 작은 비용이 지출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차량이 아예 운행이 뭐 어려울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 전손 처리를 통해 가지고 차량 가액만큼 또 배상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사건 그 당사자인 그 화재 차량의 경우에도 지금 자차 처리를 신청을 해두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험사들이 우선은 자차 처리 신청을 받아서 보험금을 각자 지급한 다음에 지금 국가수나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 소재가 나중에 이게 관리사무소냐 아니면 뭐 배터리 회사냐 자동차 제조사냐 아니면 차주의 과실이냐까지 정해지면 그때 가서 이제 구상권 청구에 나설 전망으로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줄줄이 미분양이 이어졌던 대전에서 하반기 들어선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분양에 나선 단지들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았기 때문인데 이 시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박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초 분양한 대전 도안 2-5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3.3제곱미터당 2,200만 원이 넘어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지만 최고 경쟁률은 487대 1, 평균 30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분양한 2-2지구도
3.3제곱미터당 2,100만 원이 넘는 분양가에도 평균 청약 경쟁률이 4.57대 1을 기록하는 등 연속해서 미분양이 쌓이던 대전 분양시장 분위기가 하반기 들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가을 이후 금리 인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면서 일부 건설사들은 반등한 분위기를 틈타 공급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관망에서 조금 돌아선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금리도 뭐 하락한다 하고 이러니까. 반면 최근 분양에 성공한 단지들이 선호 지역인 도안지구에서만 나왔다는 점에서 전반적 시장 반등으로 보는 건 성급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전에 계신 분들은 도안 외에는 나머지 빅대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분양 시장이 양극화돼 미분양 물량이 늘면서도 분양가도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역의 분양가가 전 지역에 대전 전 지역에 영향이 미칠 거고 되는 지역은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미분양이 나오게 되는 거고. 분양시장 혼조세 속에 지난 6월 기준 대전 지역 중소형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800만 원을 넘어서 1년 새 13%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미국 대선을 70여일 앞두고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해리스 부통령은 경합주 방문을 이어가고 있는데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이번 주 내내 맞불 유세를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조혜진 특파원입니다. 펜실베이니아를 찾은 해리스 부통령. 월즈 부통령 후보와는 두 번째 방문입니다. And we're going to keep coming back. I want to thank everybody. I want to start with Tim Walz. Isn't he fantastic?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버스 유세로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시카고에서 열리는 이번 전당대회는 사실상 해리스 부통령의 대관식이 될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첫날 저녁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연사로 나서며 오바마 전 대통령 내외와 클린턴 전 대통령 등도 연단해서 해리스 부통령 지지 연설을 할 전망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세입니다. 전국 단위 양자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3%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경합주에서는 양측의 지지율이 50%로 초박빙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번 주 내내 경합주를 중심으로 맞불 유세에 나섭니다. 전날에도 펜실베이니아를 찾았는데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성 언급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Have you heard her laugh? That is the laugh of a crazy person. I'm a better looking person than Kamala. 이를 의식한 듯 트럼프 선거 캠프 측은 앞으로 유세에서 경제와 이민, 국가 안보 등에 집중 공세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연일 푹푹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31일째 폭염특보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당분간 한낮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소나기 소식도 잦겠는데요. 오늘은 밤까지 5에서 30mm, 내일은 오후부터 밤 사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의 세력은 강하지 않지만 다소 빠르게 북상하겠는데요. 현재 일본 오키나와 서쪽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고요. 내일 오후에 서귀포 남서쪽 해상을 지나 모레 새벽 군산 부근 해상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수요일인 모레부터 태풍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대전이 26도, 세종은 25도에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공주와 대전, 논산이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천안이 25도, 서산 26도, 한낮에는 아산이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서천이 25도에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청양이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중부 먼바다에서 1.5m까지 일겠고 만조시에는 바닷물 수위가 평소보다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